그야말로 2024년은 격변의 해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국제 질서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여러분들 이제 그 질서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집단이 있는데 그 안에 그 규칙이나 규범이나 뭐 이렇게 관례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거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은 평화롭고 안정된 그런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규범이나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게 누군가가 깨기 시작하고 한 사람이 깨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그냥 그거를 깨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러면은 그걸 뭐라고 해놓으면 무질서라고 얘기를 하죠. 국제 질서가 있다가 이제 국제 무질서의 시대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상황이 지금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며칠 전에 11월 5일 날 미국 대선의 결과가 그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닐까 하는 그 두려움을 많은 사람들한테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걱정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왜 그럴까라고 하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삼국지 많이 읽으셨죠? 네. 삼국지 어떤 분들은 뭐 10번도 읽었다고 그러시고 그러는데 그 삼국지에 이제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 이 세 나라가 서로 경쟁을 막 벌립니다. 근데 그 삼국지 뭐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몇 권이 되는데 그거를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싸우고 죽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 투쟁들을 벌였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죠. 삼국 통일이죠. 근데 삼국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뭘 잡아야죠? 권력입니다. 네. 권력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의 세계는 모든 정치의 세계는 국내 정치나 국제 정치나 권력을 추구하는 세계입니다. 근데 국제 정치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자기가 원하는 바를 따라서 하도록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심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본 권력의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근데 그건 너무 추상적이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보니까 이 물리적인 자원에서 나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물리적인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땅덩어리가 영토가 엄청 크다든지 인구가 많다든지 그다음에 이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유리한다든지 또는 과학기술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했을 때 그걸 권력이라고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해보니까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느냐,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 어떻게 나뉘어져 있느냐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느 한 나라에게 집중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두 나라에게 집중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뭐 대여섯 개 나라에 집중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나라에 집중이 돼 있으면은 이거를 1급 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1급 체제, 그 다음에 이게 두 나라에게 집중이 되어 있고 3위, 4위부터는 훨씬 권력의 크기가 작다, 차이가 엄청난다. 그러면은 그거를 양극 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양극 체제를 경험을 했죠. 언제냐?
1945년에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냉전 시대에는 그 소련이라고 하는 공산 진영의 맹주, 그 다음에 미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맹주, 이 두 나라의 권력이 아주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 소련이 망해버렸죠. 대포도 쏘지 않고 총도 쏘지 않았는데 스스로 그냥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양극이었다가 극이 하나만 남은 거죠. 그래서 1극 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991년 냉전이 끝날 때부터 제 생각으로는 2008년 정도까지 1극 체제였습니다. 1극 체제였는데 2008년 이후에 다른 나라들이 커져가지고 그 미국에 도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도전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오늘날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2008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혹시 기억나세요? 2008년에 무슨 일이 터졌었는지?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그죠? 미국에서 큰 금융위기가 터져가지고 이게 전 세계로 확산이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금융위기가 터져봤자 뭐 멕시코에서 터지든지 아니면 뭐 태국, 타일랜드에서 터지든지 해가지고 이게 번져나가다가 IMF라고 하는 국제통화기금이 개입을 하면은 그게 이제 잠잠해지고 수습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2008년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거는 세계에서 가장 경제력이 크고 군사력도 큰 미국에서 터져가지고 이게 전 세계로 확산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규모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심각한 이 피해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겪었죠. 그런데 이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거를 바라보고 있던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생각이 바뀐 겁니다. 중국은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떤 외교를 했었느냐면은 이 중국의 경제를 부흥을 시킨 든소평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개혁과 개방을 하면서 중국 경제를 아주 고속 성장의 길로 끌고 갔죠. 그래서 매년 한 10%씩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성장을 한 겁니다. 그 엄청난 규모의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매년 10%씩 한 30년을 계속 성장을 했으니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든소평이 경제 개혁과 개방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후배 정치 지도자들한테 지침을 내렸냐면은 도광양해다. 도광은 빛을 감추고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실을 기하고 경제 발전에만 매진하고 전면에 나서가지고 정치판에서 국제정치 전면에 나서가지고 설칠 생각은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앞에 나서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로지 경제 발전만 매진하라. 해서 그 지침을 쭉 따라왔습니다. 중국의 지도자들이. 그런데 이 중국의 지도자들이 2008년 미국이 금융위기를 경험을 하고 빚더미에 올라서가지고 중국이 빌려준 돈을 가지고 겨우 이렇게 꾸려가는 상황을 보고서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전면에 나서도 될 때다. 미국의 시대는 지나갔다. 라고 판단을 하면서 그때부터 도전을 시작합니다. 미국에 대해서. 도전을 시작해서 이 2008년이 상당히 중요한 그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008년부터 중국의 2008년 그 금융위기를 지나서 2009년, 2010년부터 중국이 그 경제 발전, 중국이 미국에 대한 도전을 계속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서서히 다른 나라들도 함께 중국과 편을 먹으면서 미국의 어떤 지도력에 도전을 합니다.
그런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냐? 러시아, 재작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습니다. 러시아, 그 다음에 이란. 이란은 어떻게 도전을 하고 있느냐? 이란은 중동 지역의 맹주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기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고 후티 반군이라든지 하마스라든지 헤즈볼라라든지 이런 무장 집단들을 지원을 해주고 그 집단들이 대신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작년 10월 7일 날 터졌죠. 그래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폭적으로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그 배후에 있는 이란하고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거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의 이란이 도전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인 셈이죠. 이란이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시는 데에서 아주 가까운 동네에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의 김정은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 러시아를 지원하는 파병을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한반도의 위기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위기에 이제 가담을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상황이 지금 북한입니다. 그래서 이 네 나라,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네 나라가 미국에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미국은 그러면은 어떤 나라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 보시면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하는 거를 2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서 그거를 오늘날까지 유지를 해왔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건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게 뭔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너무 복잡한 단어라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선이 나라를 잃었을 때가 1910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일본 제국주의가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 게 이제 1870년대부터 이렇게 쭉 한반도에 들어와가지고 야금야금 하면서 청일전쟁 치르고 노일전쟁 치르고 그러면서 드디어 한반도를 먹게 된 겁니다. 근데 한반도를 먹는 그런 상황, 그 시대에는 국제정치가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기본적으로 힘이 센 나라가 그 힘을 가지고 원하는 모든 걸 할 수가 있었어요. 남의 나라 침략해가지고 영토를 뺏을 수도 있는 거고,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힘이 없는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식민지로 만들 수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가. 근데 그러한 시대가 언제까지 지속이 되느냐면 2차 대전이 시작되는 1939년까지 지속됐다고 봐야 돼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힘이 곧 정의인 세상이 그런 세상이었는데 그거를 좀 어떻게 수습을 해볼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강하다고 해가지고 약한 나라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침략을 하고 영토를 유린하고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1차 대전 끝나고 우드로 윌슨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 20년 동안 엄청난 혼란이 지속이 되죠. 1920년대, 1939년대. 그러다가 2차 대전이 다시 터지잖아요. 근데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다시 시도를 합니다. 국제정치에 질서가 있어야지 옛날처럼 무질서, 힘이 곧 정의인 세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자유주의 국제질서입니다.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기본 원칙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리 힘이 센 나라라고 하더라도 이웃 나라, 작은 나라를 침략을 해서 영토를 탈취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이걸 영토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힘이 센 나라라고 하더라도 이웃의 작은 나라라고 해서 그 나라의 국민들이 스스로 정치 체제를 선택하고 외교 노선을 선택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붙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자결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영토주권이나 자결권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정치에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엔 헌장에 아주 명문화가 됐었어요. 그러면은 유엔의 상임이사, 안전보장이사가 있고 상임이사국이 있는데 상임이사국 중에 하나가 러시아입니다. 바꿔서 얘기를 하냐면 러시아는 금방 말씀드린 그런 원칙을 가장 모범적으로 지키면서 이렇게 끌고 나가야 할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장서서 유엔 헌장을 무시를 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무시를 하고 영토 주권을 무시하고 동부를 점령을 하면서 자기네 땅으로 만들고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를 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질서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하겠죠. 왜냐? 이미 선례가 그렇게 남겨지게 되니까. 그럼 다른 나라들도 러시아를 따라가지고 힘빼나 쓴다는 나라들은 이웃나라 침범하는 걸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게 지금 우리가 현재 당면한 위기입니다.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국제정치 측면에서는 그렇고 국제경제 측면에서는 시장 원리에 따라서 이 무역이나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하자. 왜냐?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효율성을 갖다가 이렇게 창출해내니까 시장 원칙에 따라서 무역도 하고 투자도 하고 금융 거래도 하고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득을 보고 혜택을 보니까 그게 다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자유주의 국제 경제 질서였는데 그거는 벌써 한 20년, 30년 전부터 이렇게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벌써. 지금은 상당히 그 보호주의화 돼버린 그런 상태고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무역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하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국내 정치 차원에서는 기본적인 정신이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고귀한 존재이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천부의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귀한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는 정치 체제를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를 강조를 하고 인권을 강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실현해낼 수 있는 민주주의를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국제 질서였고 이거를 미국이 주도해 온 겁니다. 이제까지.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은 자기네가 옛날에 영국에서 영국을 떠나왔죠. 그때 이제 종교 탄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피해가지고 청교도들이 이제 신대륙에 와가지고 정착을 하면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의 그동안의 대통령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예외적인 그런 나라다. 주의를 확산시켜야 되는 일종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대통령은 그러한 사명에 충실하게 이렇게 아주 그 무력까지 사용을 해가면서 하려고 했던 정부가 있었죠. 그게 이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아주 강성으로 나갔었습니다. 또 이제 그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대통령들 간에 어떤 얼마만큼 거기에 초점을 모아가지고 외교를 하느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의 그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이제까지 끌고 나왔는데, 이게 왜 한국 사람들한테 중요한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니, 우크라이나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서 전쟁 터졌는데,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전혀 우리나라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를 해서 우크라이나 영토를 확보를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이제 자유주의 국제 질서, 특히 영토 주권의 원칙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한국과 같은 나라는 물론 뭐 세계 10매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만 군사력으로 봐가지고는 세계에서 뭐 정말 1, 2, 3, 4등 안에 드는 나라들로만 둘러싸여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한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 상대적으로 이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한국을 향해서 무슨 행동을 해도 그거를 제지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겁니다. 무질서의 세상,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무너지는 세상이 오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한국의 안보하고 직결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이 지금 세계 10위권의 12, 13위 경제라고 그러는데 지금 1950년 전쟁 터져가지고 완전히 폐허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정말 한국의 지금 그 위상은 단군 이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볼 때마다 느끼는 거가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인도를 갔다 왔었는데요. 인도 사람들이 한국하고 같이 협력하자라고 하는 분야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 조선업 함께 해보자. 우리는 인력이 있고 당신네들은 기술과 자본이 있지 않냐. 세미컨덕터, 이 반도체 함께 해보자. 방산 함께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 관심을 표명을 해옵니다. 이런 나라들이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문화적으로는 뭐 미국 다음으로 소프트 파워가 2위라고 하는 그런 지금 세상입니다.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는 뉴욕타임즈의 그 문화면에 이렇게 보니까는 전면에 걸쳐가지고 무슨 넷플릭스에 나오는 영화가 곧 나오는데 그 영화를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징어 게임 2가 곧 나옵니다. 오징어 게임 2가 12월 달에 개봉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주 길게 뉴욕타임즈가 평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자본주의의 어떤 그 폐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극화해가지고 만든 거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아주 길게 관심을 표명을 하면서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에 그 기운이 뻗쳐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올라왔고 또 민주주의를 정착시켜가지고 오늘날까지 모범적인 이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기준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전 세계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는 아주 괜찮은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근데 한국이 그런 위상에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안보 걱정 안 하고 외적이 침입해 들어올 테니까 무지하게 돈을 많이 무기 만드는데 쏟아붓고 하면서 이 안보에 그 총력 집중하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 매진을 할 수 있었고 민주주의 발전에 매진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국제 환경이 어려워지고 힘이 곧 정의인 세상이 돼버리면은 그런 것들이 불가능했었을 거라. 앞으로도 우리는 경제 성장 많이 해야 되고 민주주의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 러시아나 그 중국이나 이란이나 북한이나 이런 권위주의 진영에 맞서가지고
함께 협력해서 이거를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유지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는 것, 러시아를 제재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1950년에 전쟁이 터졌는데요. 한국전쟁이 터졌는데 그때 정말 생각하기도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전 지구 끝자락에 있는 한국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 16개 나라가, 미국을 포함해서 16개 나라가 파병을 해가지고 자기네 젊은 군인들이 한국전쟁에서 죽어갔습니다. 곰곰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쪽 중동의 터키, 그 다음에 여기 아프리카의 심지어는 에티오피아, 이런 나라들도 참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지켜지고, 그래서 지금 남쪽이 적화 통일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파병을 했던 그런 국가들의 정치 지도자들이 국제 관계,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 영토 주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자결권이 있고 그러는 건데, 이거를 침범을 하고 이 북한이 남쪽을 갖다가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식이, 강한 의식이, 그러니까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대한 믿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하는 그것이 앞으로도 지켜져야 되는데, 이게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 세계금융위기 겪고 2009년 10년 이후부터 권위주의 진영이 도전해 왔던 내용입니다. 중국은 2008년부터 2009년, 2010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미국에 경쟁하고 도전하고 하는 양상을 그런 정책을 펼쳐왔고요. 그러면서 미국이 혼자서 주도하는 주도하는 세상이 아니고 다극체제, 여러 나라들한테 권력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다극체제를 우리는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주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극체제를 우리가 러시아나 중국이 주장하는 다극체제를 우리가 그거 맞는 얘기다 이렇게 받아야 될까요? 아니다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리느냐면은 제가 가끔 이제 컬럼을 쓰는데요. 언론에 컬럼 기고를 하는데 인터넷판에 보면은 그 댓글이 올라옵니다. 별별 댓글들이 다 나오는데 별로 신경은 제가 안 씁니다만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평자 나름대로 아주 신랄하게 나의 논지를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 논지의 핵심은 뭐냐면은 자극 질서가 더 평등하고 민주적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얼뜻 보기에 그렇죠. 왜 한 나라가 그거를 갖다가 다 주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자극 질서를 해가지고 민주주의, 자유주의 질서가 더 확장이 되면은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고 절대로 그건 환영을 해야 되는 일일 거다. 그런데 중국이 주도하고 러시아가 주도하고 이란이 주도하는 그런 다극 체제가 되면은 오히려 미국이 주도했던 그 자유주의, 민주주의 그 질서는 완전히 약화돼 버릴 거다. 위축이 될 거다. 수축이 될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대한 권위주의 세력군들의 도전이 상당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란의 경우, 북한의 경우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지금 그 권위주의 축에 가입을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이 미국이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막 도전이 외부에서는 밀려오는데 미국은 그럼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이 2001년부터 2008년까지가 이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 외교부 장관을 했었었는데 그때 미국 사람들 이 상대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 어찌 보면은 미국의 권력은 아주 피크에 있었어요. 정상에 도달해 있었던 겁니다. 너무 이 사람들이 자신감이 넘쳐가지고요. 거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은 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굉장히 일방적인 그런 외교를 펼쳤었죠. 그러면서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 전쟁을 시작할 때는 미국의 군사력이 너무 압도적이니까 이건 뭐 한 두세 달이면 다 끝나는 전쟁이야.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군사적으로는 맞았습니다. 2, 3개월 만에 완전히 장악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적으로 장악을 했으면은 스스로 작동할 수 있는 이 안정된 정치 체제를 갖다가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 내부적으로 아주 엄청난 혼란이 생기고 종파 간의 갈등, 종교적인 갈등 하면서 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미국은 빠져나올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한 10년, 20년을 끈 겁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에 이 바이든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빠져나왔죠.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손을 털었는데 그 전에 10년, 20년을 갖다 그런 식으로 완전히 이 진을 빼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완전히 뭐라고 할까, 이 부시 행정부의 그런 정책에 반대하면서 오히려 너무 어떤 의미에서는 소극적인 그런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시리아의 독재자가 그 반군들을 향해서 화학무기를 갖다가 사용을 하면은 그거 그대로 두지 않겠다라고 딱 레드라인을 설정을 했어요.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근데 실제로 화학무기를 사용을 해가지고 선을 넘었습니다. 2013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미국이 힘이 빠졌고 의지도 사라졌구나. 리더 역할을 할. 그러면 힘의 공백을 우리가 파고들어야지 하면서 파고든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에 파고들면서 영향력을 갖다가 확장을 시켰습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 그게 러시아 푸틴의 행보였습니다. 그러다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죠. 2017년에서 20년까지 4년 동안 이 트럼프 행정부는 한 발짝 더 나가가지고 아예 미국은 다른 나라의 일에 관여할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식의 고립주의 외교를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반중국, 반이민, 반세계화 전략을 펼쳤죠. 그리고 이 동맹들을 뭐라고 할까 불신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떠받드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60여 개가 되는 미국의 동맹국들입니다. 그래서 그 동맹국들과 손을 잡고서 미국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면서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유지가 되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맹이라고 하는 거는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으로부터 뭔가 뜯어가는 나라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 생각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미국의 경제적인 이익이지 무슨 자유주의 질서가 어떻고 미국이 희생을 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전혀 소용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의 일자리를 다 뺏어가고 미국의 부를 착취해간 나라다라고 하는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중국에 반대하는 그런 정책으로 나갔습니다. 그 전까지 이 오바마 행정부의 경우에는 그래도 중국이 그렇게 경쟁을 하고 도전을 하고 나서는데도 불구하고 잘 다독거려가지고 계속 그 협력을 잘하면서 끌고 나가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자마자 2017년에 국가안보 이 전략 보고서 거기에 중국을 주적으로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2018년에는 아주 고율 관세를 갖다가 매겨가지고 이 중국과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략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포용 정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견제도 했었지만 트럼프가 들어서가지고는 포용을 완전히 버리고 대결과 압박 구도로 나선 겁니다. 그게 이제 2017년, 2018년부터인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 전과. 2017년, 18년 전과 완전히 다른 국제정치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의 시대다. 오늘날의 시대는. 이게 뭐 곧 끝나지 않을까?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더 갈 겁니다. 이 패권 경쟁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누가 이 국제정치에서 주도권을 쥐느냐라고 하는 그 주도권 쟁탈전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쉽게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갔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는 미국의 리더십 아래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는 미국의 리더십을 폐기 처분했지만 바이든은 다시 그거를 되살려가지고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을 하고 동맹과의 관계를 계속 강화하고 동맹들과 힘을 합쳐서 자유주의 국제질서,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켜나가자라고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 5일 날 지금부터 한 2주 전에 미국에서 대선이 있었죠. 미국에 대선이 있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카말라 해리스라고 하는 민주당 후보하고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공화당 후보가 붙었습니다. 만약에 카말라 해리스가 당선이 됐더라고면은 어느 방향으로 갔었을까요? 여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계승을 했겠죠.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2017년에서 20년 그 시기로 되돌아가가지고 그 정책을 채택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정치가 트럼프 2기로 가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돼가느냐라고 하는 거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즈의 선거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입니다. 그 신문에 나왔는데 그 트럼프의 미국이 되돌아왔다라고 하는 거고 트럼프의 승리가 미국이 어떤 나라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죠. 바이든이 생각하는 그 미국이냐 아니면은 트럼프 1기 때에 생각하던 미국이냐 이 두 개 중에서 바이든의 그 생각이 반영된 미국이 아니라 트럼프의 미국으로 되돌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파퓰리스트, 그러니까 어떤 이 파퓰리스트들이 미국의 엘리트가 꿈꾸던 그런 비전에 반항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기사입니다, 여기에. 이게 어떤 내용이냐. 미국은 완전히 두 개로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가운데 중부는 빨간색 미국, 그 다음에 태평양 지역, 대서양 지역의 그쪽 주들은 파란색입니다. 이 민주당의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렇게 갈라졌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역사의 연원을 따져가 보면은 이 세계화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레이건 대처의 신자유주의가 이렇게 이제 경제 독트린으로 채택이 되는데요. 그 전에는 케인즈주의였죠. 케인즈주의.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경제 시장이 흐름에 모든 걸 맡기지 않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복지도 강화하고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게 끝나고 1980년대 이후에는 모든 걸 시장에 맡기면 된다. 시장이 저절로 알아서 다 모든 거를 최선의 상태로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믿음.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이에크, 그 다음에 밀턴 프리드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했던 건데 그거를 미국의 레건 대통령, 영국의 대처 수상이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을 통합을 하고 금융을 전 세계적으로 연결시켜서 통합을 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 와중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러스트벨트라고 얘기하는 공업지대인데요. 거기에 미국 시민들은 어떤 사람들이 많았느냐면은 저학력 백인 노동자들이 자동차 만들고 철강 공장 이런 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미국은 임금이 비싸니까 임금이 싼 나라로 이전을 해야 되겠지 하면서 이게 공장을 철수를 하고 중국이나 동아시아나 이런 쪽으로 이전을 시킵니다. 이전을 시키니까 이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근데 제대로 민주주의가 제대로 아주 강력한 제도로서 정착이 되어 있고 정치인들이 협력했더라면은 그 상황을 방치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거의 방치하다시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떤 실업보험이라든지 사회보장 정책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일자리를 잃었지만 먹고 살게끔 해주고 대신 그동안에 재훈련, 직업 재훈련이나 교육을 시켜가지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갈 때까지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정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커뮤니티가 깨지고 완전히 아주 어려운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바로 그런데 살았던 사람이 J.D. 벤스라고 하는 공화당 부통령이 당선된 그 사람입니다. 오하이오 주에서 아주 힘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컸는데 이 사람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을 하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래서 지금 부통령으로까지 갔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힐빌리 엘러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일종의 자서전 비슷한 자전적인 이 책인데요. 그게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들어가서 보시면은 힐빌리의 노래인가 이런 식의 제목으로 한번 꼭 보시면은 이 미국 사람들의 분노가 어떤 거였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분노가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서부나 동부의 금융 분야, IT 분야, 세계화에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업종 분야에서 이득을 본 그런 사람들,
주로 엘리트 계층이고 대학을 나오고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보고서 세계화 시대에는 당신네들이 살아남으려면은 대학예를 가야 돼, 대학예를. 라고 하는 식으로 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일종의 모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 분노가 쌓이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러한 분노를 아주 능숙하게 활용을 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반세계화, 그 다음에 무역이나 자유무역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이득을 본 중국 같은 나라들, 미국과 무역해가지고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모든 나라들, 이민들, 이런 나라들은 완전히 X죠.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책이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보호주의로 치닫고 있고, 반세계화로 치닫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됐다면 아마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계승받아가지고 국제적인 관여를 지속을 해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동맹을 중시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권위주의 세력이 억제될 수 있었을 것이고, 나름대로의 규범 기반 국제 질서가 유지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로 들어서게 돼가지고 고립주의로 회귀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리더십은 약화되고 권위주의 세력이 약진하고 규범 기반 국제 질서가 약화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지금 팽배해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은 모든 것을 거래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이분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업에 종사했던 분이라서 부동산 딜을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대방으로부터는 많이 받아내고 내가 지불해야 되는 거는 최소화하고 그래야 되겠죠?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거래의 관점에서 모든 국가들과의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개인 비즈니스나 국가들과의 관계나 별 차이가 없다라고 믿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상대방의 머릿속에 든 거를 빨리 캐치를 해야 되지만 내 머릿속에 있는 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상대방이 모르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측 불가능합니다.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야 이제 딜을 잘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분은 개인 리더들 간의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아주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대표하고 있는 나라와의 그 외교 관계는 술술 풀립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면은 여기저기서 이제 제동이 걸리고 그러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을 우리의 정부 인사들이 활용을 해야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대선 끝나자마자 제가 컬럼을 하나 썼었는데 거기서도 하루라도 빨리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글을 쓴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이익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리고 협상을 하는 스타일이 일종의 일방적인 협상이나 또는 양자 협상을 좋아합니다. 여러 다자를 상대로 하는 협상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유럽 국가들하고 협상을 한다 그러면은 EU라고 하는 대표 기관하고 협상을 하는 걸 싫어하고, 프랑스면 프랑스, 독일이면 독일, 1대1로 협상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야 유리하지 않겠어요? 왜냐? 미국이 강하니까. 근데 집단으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협상을 하게 되면 이쪽이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더십을 행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트럼프 대선 승리와 이 한반도가 어떻게 이제 관계가 되느냐. 핵심 이슈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5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입니다. 이 미군이 여기 와가지고 주둔을 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당선인의 생각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왜 한국처럼 잘 사는 부자 나라에 우리 군대가 가가지고 돈 들여서 지켜줘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켜주는 대신 돈을 충분히 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존재. 그래서 지금 한미 간의 그 합의한 게 10월 달인가요? 한미 간의 합의한 게 그 1조 5천억 원 정도 매년. 그러니까 그거는 한 1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100억 달러로 올려야 된다라고 외쳤던 장본인이 지금 트럼프 당선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만큼 이게 이제 요구가 강하게 들어올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요구는 100% 확실하게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대비를 해둬야 될 거다. 근데 사실은 그동안의 미국의 다른 지도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처럼 생각을 하지 않았죠.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한국을 지켜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거는 미국에게도 이득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세계 전략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로 해가지고 전략을 펼쳐나가는데 한국의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주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쌍방의 혜택을 주고받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그런 생각이 없는 분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한국을 도와주고 있으니까 한국은 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걱정이죠.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줄 정도로 호응을 하되 대신 주한미군 문제는 현상 유지시키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를 우리 걷어내야 되겠죠. 미국으로부터 받아내야 되겠죠. 플러스 알파. 그래서 이제 그 플러스 알파를 뭘로 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정부의 이제 협상 전술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논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도 설명해드린 것처럼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빨리 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초에 트럼프 1, 2기 때 참모분들이 여러분들이 한국에 회의나 이런 데 참석을 하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만나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주한미군 정말로 뺄 것 같냐. 라고 했더니 이분들이 대답을 피해요, 공통적으로. 근데 재밌는 거는 주한미군 얘기를 물어봤는데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만족스럽게 풀리게 되면은 주한미군은 안 거릴 수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저한테 돌려서 얘기하는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이게 지금 현안으로 지금 남아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아주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대화가 재개되고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북한 문제는 우선순위가 좀 뒤로 밀려요. 가장 지금 급한 거는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 여기에 지금 모든 관심이 기울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그 전쟁 끝내야 되죠. 그 다음에 중국하고 이제 제대로 중국을 갖다가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런 문제도 있죠. 그래서 그 우선순위가 북한 문제는 뒤로 떨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이게 시작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마 이 임기 중반 때, 그러니까 뭐 2026년이나 27년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좀 관찰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협상을 하면서 뭔가 이 합의를 하는데 그 합의안이 한국의 안보 우려를 충분히 반영을 하고 고려를 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를 따져봐야 될 거예요.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 뭐냐면은 북한하고 협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당신네들을 공격하는 공격 수단 있지 않냐, 그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거 다 제거할게. 그리고 핵 프로그램은 중단을 할게. 대신 당신네는 우리한테 경제 제재를 좀 풀어줘. 이렇게 얘기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생각해보건대 그 괜찮게 들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그걸 들어주고 미국 국민들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내가 외교를 잘 해가지고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제. 외교적인 승리다. 라고 외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그런 협정이 만들어진다면은 한국과 일본은 그대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에 노출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거리 미사일에다가 소형 핵탄두를 탑재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방책이 없는 겁니다. 그 협정안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한 이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안보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그러한 문제들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만나서 돈독한 관계를 맺어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6년에 트럼프 1, 2기 때 대선에서 당선되자마자 아베 신조 그 일본 총리는 불이 나게 그 맨하탄으로 달려갔습니다. 골프채를 선물로 준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인상을 남기고 관계를 갖다가 강화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인간 관계라고 이런 거. 그래서 4년 내내 별 어려움 없이 아주 잘 미국과 일본 관계를 관리를 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참고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고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 때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폐기 처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나가지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3자 협력을 강화를 했는데 이거는 자기의 정적이었던 바이든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이 정적이 만든 작품인데 그걸 그대로 내가 물려받아? 필요 없어. 라고 할 수 있다라고. 그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나 일본이나 할 것 없이 양국이 협조해서 우리하고 3자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당신네들에게 유리하다, 이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유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리하다. 그 다음에 대미 무역 흑자를 분명히 삭감하라고 나올 겁니다.
당신네들이 지금 미국하고 무역에서 이만큼 흑자를 누리고 있는데 이게 다 줄여 그래서 균형 수지가 되든지 하도록 만들어야 돼라고 압박을 해올 겁니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지금 모든 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10%에서 20% 정도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지금 선언을 해놓은 상태여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세계 경제가 요동을 칠 겁니다. 한미 간에는 FTA가 자유무역 협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 FTA 협정의 약속을 봤을 때는. 그런데 그거를 충분히 무시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또 대응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한반도 통일과 어떤 맥락에서 연결이 될까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사실은, 제가 이런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유럽에, 폴란드라고 있습니다. 폴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폴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세 대국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독일,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러시아. 이 세 나라에 둘러싸여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분할이 계속 한 3차에 걸려서 분할이 되다가 결국은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완전히 세 나라가 나눠 먹어버렸습니다. 이 폴란드를. 그래서 한 123년인가 그 정도 동안 지도상에서 폴란드가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123년 됐으면은 다 뭐 폴란드 국민들이 동화가 돼가지고 국가 정체성이나 민족 정체성이 사라졌을 법한데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폴란드 국민들은 독립의 꿈을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120여 년에 걸쳐가지고 대를 이어서. 그런데 1차 대전 끝나고 나서요. 이 세 나라가 다 제국이었는데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 제국, 러시아 제국이었는데 이게 전부 다 무너져 버렸어요. 1차 대전. 그러니까 이 힘의 공백이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에 독립을 다시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지도상에 등장을 했어요. 폴란드라고 하는 나라. 그게 뭘 의미를 하느냐. 통일이라고 하는 문제는 지금 뭐 김정은이가 뭐 그 적대적 중국과동을 갖다가 펼친다. 뭐 중국이 어떻게 한다. 여기에 연연해가지고 급급하거나 그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건 길게 봐야 되는 우리의 목표입니다. 길게 보고 꾸준히 추구를 해야 되는 그런 목표이고 그 목표를 버리지 않고 조용히 실력을 기르는 그러니까 통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역량을 우리 자체적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독일이 통일돼가지고 동독 주민들을 품어 안을 수 있었던 거는요. 그 튼튼한 서독의 민주주의와 사회보장체제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독의 그 지방자치제, 튼튼한 지방자치제 이런 것들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틀 안에 동독을 품어 안았던 겁니다.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은 한국도 민주주의 체제가 아주 튼튼해지고 지방자치제가 튼튼해지고 사회보장제도도 튼튼해져야 됩니다. 근데 그럴 역량이 갖춰졌다고 보기에는 아직도 굉장히 미흡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봤습니다. 심지어는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민들도 제대로 통합시키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탈북민들 그 자녀들을 갖다가 교육시키는 학교를 제가 알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여명학교라고. 거기서 학교를 지으려고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데 매번 부딪히는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혐오시설을 짓지 말라. 그러면서 어떻게 통일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이게 얼마나 지금 모순된 상황에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혀 통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 제도적인 준비, 물질적인 준비는 되어 있지 않으면서 통일을 입으로만 했죠. 입으로만.
저는 그런 상태를 빨리 극복을 하고 조용히 정말 그 역량을 키워나가야 될 거다. 그리고 국제정치의 이렇게 역동성이라고 할까, 다이내믹이라고 할까, 이런 거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변하면 어떤 기회가 우리에게 어떻게 올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고 긴 호흡으로 대비하면서 실력을 키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